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저 안으로 드십시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칼바람 속 16살 거지 소녀가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악취가 진동하는 돼지우리였습니다. 횃불을 든 살수 수십 명이 골목골목을 뒤지며 바짝 다가오고 있었고 소녀의 눈빛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왕실의 핏줄을 가진 자가 돼지 오물 속에 몸을 숨겨야 하는 이 기막힌 밤. 대체 이 소녀는 누구이기에 목숨이 오가는 그 순간에 두려움 하나 없이 세자의 등을 떠밀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어느 혹한의 한겨울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다 못해 야속하다 싶을 만큼 거센 눈바람이 도성 전체를 뒤덮던 그날 밤, 대궐 깊숙한 곳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선왕께서 승하하신 지 채 사흘도 되지 않은 그 서슬 퍼런 밤에 영의정 한진이가 거느린 살수들이 횃불을 들고 내전 깊숙이까지 들이닥쳤으니 그 발소리가 얼마나 흉흉했겠습니까? 비단 보료 위에서 아직 식지도 않은 선왕의 온기를 느끼며 울먹이던 세자 원범, 그 나이 겨우 13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어린 세자의 눈빛이 얼마나 무섭도록 또렷했는지 그 곁을 평생 지켜온 유모 최상궁은 그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최상궁은 떨리는 손으로 세자의 손목을 덥석 잡아챘습니다. 저하,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영의정 나으리의 살수들이 이미 중전마마 처소까지 들이닥쳤사옵니다. 최상궁은 세자를 등에 업다시피 하여 후원 담장 아래 좁다란 쥐구멍 같은 통로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닳도록 궁 안의 길이란 길은 모조리 꿰고 있던 최상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두 사람의 발밑에서 마른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칼바람이 담장 모서리를 훑으며 귀가 떨어져 나갈 듯 울부짖었습니다. 담장 너머 멀지 않은 곳에서 횃불의 붉은 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저하, 절대 소리를 내지 마소서. 최상궁의 속삭임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담장 한쪽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렸고 그 즉시 살수 2명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최상궁은 본능적으로 세자를 앞으로 밀치며 몸을 돌렸지요. 차가운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범은 그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서도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보지 말라는 최상궁의 마지막 밀침이 너무나 단호했으니까요. 저하, 어서요. 저는 괜찮사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원범의 귀에 최상궁의 목소리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이를 악물며 어둠 속으로 혼자 내달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조차 없었지요. 아버지를 잃은 지 사흘, 그 하나뿐인 유모마저 잃은 그 밤, 13세 세자는 도성 바깥을 향해 눈밭을 내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원범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도성에서 꽤 먼 곳이었습니다. 의주 장터 인근의 허름한 골목 안, 낮은 처마 아래 무너져 내린 흙담 앞에서 원범의 두 다리가 풀리고 말았지요. 궁에서 입고 나온 차림새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겉에 허름한 포대기를 걸쳤다 해도 안쪽의 궁인 의복은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어요. 눈 밝은 자가 보면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옷감이었으니까요. 골목 어귀에서 횃불빛이 일렁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한진이의 앞잡이 오만철이 이끄는 살수들이 조직적으로 골목을 훑으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저마다 서슬 퍼런 장검을 빼들고 민가의 문짝을 발로 차 열어젖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살기가 골목 전체를 휘감았지요. 세자는 이 근방에 있다. 비단 옷자락 걸친 자는 어린 놈이라도 당장 끌어내라. 오만철의 목소리는 낮고 냉혹했습니다. 원범은 흙담에 등을 바짝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지요. 이 담장 뒤로 돌면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원범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살수와 마주치고 뒤로 물러서면 끝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흑담 그림자 속에서 손 하나가 뻗어나왔습니다. 원범의 소매 끝을 가만히 잡아당기는 손이었지요. 고개를 돌리니 거기 16쯤 되어 보이는 소녀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때 묻은 무명 치마 저고리에 집신을 신고 검은 댕기 하나로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소녀였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차분하고 또렷하던지 오히려 그것이 원범을 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짓으로 원범을 이끌었지요.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녀가 원범의 손을 잡아 끈 곳은 골목 끝 허물어진 담장 한쪽에 붙어있는 작은 돼지우리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먼저 달려들었지요. 한겨울에도 이토록 지독한 냄새라니 여름이었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을 지경이었습니다. 원범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요. 그 순간 소녀가 원범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고 싶으면 들어가라는 것이었지요. 골목 어귀의 횃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살수들의 발소리가 흙바닥을 긁으며 다가왔습니다. 원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낮춰 돼지우리 안으로 기어들어갔지요. 소녀는 망설임 하나 없이 원범의 등 위로 볏짚 한 아름을 끌어다 덮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두르고 있던 낡은 거적대기까지 벗어 원범의 위에 덮어 씌웠지요. 원범의 코앞에는 돼지 한 마리가 꿀꿀거리며 엉덩이를 들이밀고 있었고 발밑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오물이 가득했습니다. 위장이 뒤집히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원범은 숨을 죽였습니다. 직후였습니다. 살수들의 발소리가 돼지우리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이 근방은 뒤졌느냐? 오만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이 서 있었지요. 원범의 온몸이 굳어들었습니다. 그때 소녀가 움직였습니다. 돼지우리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쪼그려 앉더니 손바닥으로 바닥을 철썩 치며 돼지를 몰기 시작했지요. 꿀꿀꿀 돼지가 요란하게 울었습니다. 소녀는 살수들을 올려다보면서도 입 하나 열지 않고 그저 멍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멍하고 헛헛해 보였지요. 살수 하나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벙어리 거지 계집이로군. 지독한 냄새. 이 근방은 없다. 다음 골목으로. 오만철도 눈살을 찌푸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횃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발소리가 잦아들었지요. 그리고 골목에 다시 칼바람만이 남았습니다. 소희는 살수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것은 두려움에 떠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꼭 쥐고 참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한 달 전 저 오만철의 손에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숨어서 지켜봐야 했던 그날 이후 소희는 그 얼굴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횃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소희가 볏짚을 걷어냈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채 기어나오는 원범의 꼴이 참으로 처량했지요. 귀하디기한 왕실의 핏줄이 돼지 오물 속에서 몸을 떨고 있었으니 하늘도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삼켰을 것입니다. 원범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소희를 바라보았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과 한 뼘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지요. 그대는 누구요? 원범이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입을 열었다가 소희는 이내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벙어리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은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빛이었지요. 원범은 그 눈을 바라보다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 소녀가 정말 벙어리인지 아닌지를. 하지만 지금 그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거적대기를 원범의 어깨에 둘러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담장 아래 바람을 막아주는 좁은 틈으로 원범을 이끌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담장에 등을 기댔습니다. 칼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요. 하얀 눈이 오물로 뒤범벅이 된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원범은 손에 쥔 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상궁이 마지막 순간 그의 손에 쥐어준 것, 차갑고 묵직한 그것을 선왕의 옥새였습니다. 핏자국이 번진 비단 보자기에 쌓인 채 그것은 원범의 손안에서 한 겨울밤을 함께 버티고 있었지요. 소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더라도 모른 척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도 품속에 감추어둔 것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소 참봉이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딸의 손에 쥐어준 절반의 문서, 한진이의 영모가 고스란히 적힌 그 종이 조각은 소희는 그것을 저고리 안에 꼭꼭 여며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서로가 품은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그 좁은 담장 아래에서 같은 원수 아래 같은 밤을 버티는 두 사람의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나란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밤이었답니다. 낡은 거적대기 하나와 돼지우리의 악취가 훗날 조선을 뒤흔드는 기막힌 복수의 씨앗을 품어준 그 밤이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내렸고 칼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데 두 사람에게는 몸을 눕힐 방 한 칸도 없었지요. 원범은 소희가 이끄는 대로 의주장터 변두리 허름한 토담 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지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낮에는 장터 구석에서 구걸하고 밤에는 토담의 등을 기대어 서로의 체온으로 버티는 나날이었습니다. 원범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치욕이었습니다. 어젯날까지만 해도 세자궁에서 내관들의 시중을 받으며 아침을 맞이하던 몸이었으니까요. 경서를 외우던 손으로 장터 바닥을 짚고 비단 이불을 덮던 몸이 집더미 위에서 눈을 감아야 했지요. 하지만 원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이 치욕을 참지 못하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날이 영영 오지 않는다는 것을 13세 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런 원범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벙어리 행세를 하는 소희였으니 말로 위로할 수는 없었지요. 다만 원범이 구해온 쉰 떡 조각에서 굳은 것을 손톱으로 긁어내어 먹기 좋게 만들어 건네거나 밤새 원범의 어깨를 제 몸으로 바람막이 삼아주는 것이 소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원범은 처음에 그 손길이 불편했습니다. 신분도 모르는 거지 소녀의 손길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면서 원범은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이 소녀의 눈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손이 얼마나 쉼없이 움직이는지를 말입니다. 소희는 진짜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범은 그것을 사흘째 되던 날 밤에 눈치챘지요. 소희가 잠결에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그것이 글귀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원범은 모른 척했습니다. 이 소녀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어 그리 사는 것이리라 짐작했으니까요. 저 역시 감추고 있는 것이 있는 처지에 남의 비밀을 들추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던 것이었지요. 열흘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주 장터에 아침부터 분주한 기색이 돌았습니다. 장꾼들이 황급히 길 양편으로 물러서고 안악들이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으며 고개를 조아리기 시작했지요. 요란한 징소리가 장터 어귀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비켜라, 비켜라. 영의정 대감 나으리 행차시다. 금박을 올린 화려한 사인교 하나가 장터 한복판을 유유히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도포 입은 수행원들이 줄지어 따랐고 그 옆으로 오만철이 채찍을 손에 감아 쥔 채 날카로운 눈으로 주위를 살폈지요. 장터 바닥의 백성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었습니다. 원범은 그 순간 소희 곁에서 무릎을 꿇고 장터 흙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장꾼 하나에게 빌어온 쉰 나물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두고 있었지요. 이제는 그것도 익숙해진 터였습니다. 그런데 가마소리가 가까워지자 원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인교의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앉아 부채를 든 손으로 장터를 내려다보는 사내의 얼굴. 기름진 뺨에 자족한 미소를 흘리며 백성들이 엎드리는 광경을 당연한 듯 바라보는 그 얼굴. 한진이었습니다. 원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에 쥔 쉰 나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몰랐지요. 아버지를 독살하고 최상궁을 죽게 만든 자, 자신을 역적으로 몰아 이 저작거리까지 내몬 자가 저토록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요. 원범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희의 손이 원범의 소매 끝을 잡아당겼습니다. 세게 그러나 조용히 끌어당기는 손이었지요. 원범이 눈을 내리깔아 소희를 보니 소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제발 참으라고. 말 한마디 없이도 그 뜻이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원범의 분노를 시험이라도 하려 했던 것일까요? 가마가 원범 앞을 지나치던 그 찰나였습니다. 가마꾼 하나가 발을 헛디디며 가마 앞체가 살짝 흔들렸고 그 바람에 사인교의 모퉁이가 웅크리고 앉은 원범의 어깨를 스치고 말았지요. 원범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것을 본 오만철이 곧장 말에서 내려 원범 앞에 섰지요. 이놈이 감히 대감 나으리 가마에 몸을 들이대느냐? 오만철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끈적했습니다. 원범은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오만철의 손에 들린 채찍이 공중을 갈랐습니다. 퍽! 채찍이 원범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가죽 채찍이 삼배적삼을 뚫고 살을 파고드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지요. 원범의 손끝이 흙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오만철은 허리춤에 소금 주머니를 풀어 원범의 등 위로 무자비하게 뿌려댔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그 고통이 어떠한지 알거든. 다음에는 몸을 사리는 법을 알겠지. 히히거리는 오만철의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주위의 백성들은 고개를 돌린 채 못 본 척했지요. 괜히 눈에 띄었다가 봉변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등이 타오르고 소금이 상처를 파고드는 그 순간 원범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려 했습니다. 세자로 살아온 13세 세월이, 아버지를 잃은 분노가, 최상궁의 마지막 얼굴이 한꺼번에 몰려왔지요. 원범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만철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열리려 했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소희가 원범의 앞으로 냉큼 뛰어들었습니다. 소희는 갑자기 몸을 비틀더니 팔을 허우적거리며 오만철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반쯤 뒤집고 거품을 무는 신용을 하며 제 머리를 흙바닥에 탁탁 찧었지요. 미친 사람의 발작 연기였습니다. 어찌나 실감이 났던지 오만철이 화들짝 뒤로 물러서며 인상을 찌푸렸지요. 에잇, 재수없이 발작하는 벙어리 계집이로구나. 썩어질. 오만철은 소희를 발끝으로 툭 걷어차고는 가마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수행원들이 투덜거리며 발길을 재촉했지요. 사인교는 장터를 빠져나갔고 요란한 징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백성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발작 연기를 멈추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마에 흙이 묻었고 치맛자락이 찢어져 있었지요. 원범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원범에게 다가와 등에 소금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손끝이 떨리면서였지요. 원범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 소녀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분하고 치떨리는지를. 해가 지고 어둠이 장터를 덮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 외곽의 폐가 처마 아래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지요. 바람이 처마 끝을 울리며 지나갔고 멀리 한진이 행차의 잔상처럼
장터 등불 몇 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지요. 낮에 고맙소. 그대 덕에 내가 큰일을 낼 뻔했습니다.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치맛자락의 흙을 툭툭 털어낼 뿐이었지요. 원범은 잠시 소희를 바라보다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소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비단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서 묵직하고 차가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옥새였지요. 용이 새겨진 금빛 손잡이가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범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세자 원범이요. 처마 끝에서 바람이 울었습니다. 소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소희가 천천히 원범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수한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확인, 그리고 무언가 굳어지는 결심 같은 것이. 소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자신의 저고리 안쪽 깊숙한 곳을 더듬었지요. 손끝에 낡은 종이 한 장이 잡혔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꺼내어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반으로 찢긴 문서였습니다. 글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 찢긴 오른쪽 절반이 없어 내용이 온전히 읽히지 않았지요. 하지만 남은 절반만으로도 그 문서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진이의 이름이, 영모를 꾸민 날짜와 장소가, 독살에 쓰인 약재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원범의 눈이 그 문서에 고정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죽인 증거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낮고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저희 아버지 소 참봉께서 목숨 걸고 남기신 문서입니다. 한진이 대감이 영모를 꾸민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셨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문서를 두 조각으로 찢어 절반만 제게 주셨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범은 소희의 말을 들으며 옥새를 손에 쥔 채 생각했습니다. 문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진이가 조정 전체를 소나기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찢긴 문서 절반 하나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었지요. 그렇다고 옥새만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자를 이미 역적으로 공표한 마당에 옥새를 들이민다 한들 한진이의 세력이 쉬이 꺾일 리 없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찢긴 문서와 옥새, 그 두 가지가 합쳐지는 날이 오면 비로소 한진이의 목을 겨눌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정은 한진이의 것이었고 도성은 살수들이 눈을 번뜩이며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범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반드시 때가 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저고리 안쪽 깊은 곳에 다시 여며 넣으면서 소희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요.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만 같은 그 종이를 소희는 손바닥으로 꼭 눌렀습니다. 아버지, 반드시입니다. 소희의 중얼거림은 바람소리에 섞여 처마 끝으로 흘러갔습니다. 원범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물었고 처음으로 상대가 품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지요. 장터의 등불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폐가 처마 위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요. 차갑고 고요한 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다짐이었고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이기 이른 무언가이기도 했지요. 훗날 이 나라를 뒤흔들 복수의 씨앗이 바로 그 패가 처마 아래 싹을 틔우고 있었답니다. 장터를 떠난 두 사람이 몸을 숨긴 곳은 의주 외곽 깊은 산자락 아래
오래전 버려진 폐탄광 굴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얼마나 되었는지 굴 입구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고 안쪽으로는 썩은 나무 기둥들이 쓰러진 채 뒹굴고 있었지요. 낮에도 빛이 들지 않아 한낮인지 한밤중인지 가늠조차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살수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면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곳이어야 했으니까요. 소희가 굴안 깊숙이 마른 풀과 낙엽을 긁어 모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원범은 처음에 손을 보탰지만 이내 소희가 손을 저으며 앉으라 했지요. 원범이 왜 그러냐는 눈빛을 보내자 소희는 원범의 이마를 손등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 손끝이 화들짝 놀라 물러섰지요. 불덩이였습니다. 원범은 며칠 전부터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터 흙바닥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버티던 나날이 쌓인 탓이었겠지요. 채찍에 맞아 상처가 난 등짝이 제대로 아물지 못한 채 한기를 맞은 것도 한 가지 이유였을 것입니다. 원범은 괜찮다 했지만 몸이 먼저 거짓말을 들켜버렸습니다. 굴 안에 주저앉더니 이내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원범의 눈꺼풀이 내려앉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입술이 바짝 말라갔지요. 소희는 원범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마를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열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밤을 넘기기 어렵겠다 싶었지요. 소희는 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한겨울 산이었습니다. 발을 디디는 곳마다 눈이 무릎까지 빠졌고 나뭇가지마다 얼음이 맺혀 바람이 불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요. 소희의 집신 안으로 눈이 스며들었습니다. 발가락이 감각을 잃어가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지요. 소희가 찾는 것은 해열에 쓰이는 약초였습니다. 아버지 소 참봉이 살아계실 때 틈틈이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떠올랐지요. 열이 심할 때는 백선피 뿌리나 시오를 다려 먹이면 된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한겨울 눈 덮인 산에서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소희는 손발이 얼어붙는 것도 잊은 채 바위 틈과 낙엽 더미 사이를 더듬었습니다. 손톱이 뒤집어질 듯 아팠고 손끝에서 피가 배어났지요. 그럼에도 소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은 댕기가 바람에 흩날려 얼굴을 후려쳤지만 손으로 쓸어넘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시경을 헤맨 끝이었습니다. 바위 아래 눈이 조금 녹아 흙이 드러난 자리에서 소희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잿빛 줄기에 가는 잎이 달린 작은 풀이었지요. 소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언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까지 캐내어 품속에 넣고 굴을 향해 달렸지요. 눈밭을 헤치며 내달리는 소희의 집신이 눈 위에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발바닥이 얼어 터진 것이었지만 소희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굴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산비탈 한쪽에서 소희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눈 속에 무언가 쓰러져 있었지요. 처음에는 쓰러진 나무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눈밭에 옆으로 누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다리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는데 피가 눈 위에 번져 붉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굴로 데려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노인은 이 한겨울 산속에서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희는 이를 악물고 노인의 팔을 제 어깨에 걸쳤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노인의 몸을 간신히 부축하여 굴 안으로 끌어들였지요. 등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소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굴 안에서 소희는 캐온 풀뿌리를 씹어 원범의 입술에 약즙을 한 방울씩 흘려 넣었습니다. 밤새 원범의 손을 잡고 불을 지폈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원범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동이틀 무렵 원범이 눈을 떴지요. 소희. 원범이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희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손끝에는 아직 굳지 않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원범은 그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말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사흘이 지나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고맙소. 그대들이 나를 살렸구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노인은 전직 내의원 의관 출신이었습니다. 한진이가 조정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복으로 내의원을 채우기 위해 오래된 의관들을 하나둘 내쫓았는데 이 노인도 그중 하나였지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내의원에서 쫓겨난 뒤 산속을 떠돌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의 사연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나도 그자에게 당했소. 평생 내의원에서 왕실을 모셨는데 한진이 그놈이 들어서고 나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지. 억울하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말이요. 노인의 눈빛에 오래된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눈빛이 깊고 단단하게 가라앉았지요. 내 의술을 가르쳐 드리겠소.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지만 그것이 한진이를 무너뜨리는데 쓰인다면 여한이 없겠소? 그렇게 세 사람의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소희에게 진맥하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손가락 3개를 손목에 가지런히 얹는 법, 맥의 강약과 빠르고 느린 차이로 몸속의 병을 읽어내는 법, 침을 놓아야 할 자리와 그 깊이를 가늠하는 법까지요. 소희는 한 번 들은 것을 2번 물어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지요. 허허, 이 아이 손끝이 어찌 이리 섬세한가. 태어난 의녀로구먼. 원범에게는 문서 판독술을 가르쳤습니다. 내의원에서 왕실의 기밀 문서를 다루어온 노인이었으니 문서에 숨겨진 암호와 서체의 진위를 가리는 법, 먹물이 번진 흔적으로 문서가 언제 쓰였는지를 짐작하는 법을 꿰고 있었지요. 원범이 소희의 아버지가 남긴 찢긴 문서를 꺼내 노인에게 보이자 노인은 한참을 들여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내의원 최고급 장지에 쓰인 것이요. 이 서체는 공식 문서에 쓰이는 것이니 이 문서가 사문서가 아니라 공식 기록임을 증명하오. 나머지 절반이 합쳐진다면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되오. 원범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원범은 낮에는 노인에게 문서 판독술을 배우고 밤에는 굴 밖에서 홀로 무예를 갈고 닦았습니다. 언 땅을 주먹으로 치고 무거운 돌멩이를 들어 올리고 쓰러진 나무 기둥을 상대로 발차기를 날렸지요. 세자궁에서 배운 기본 무예가 있었기에 뼈대는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매일 밤에 단련이 쌓이면서 원범의 몸은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이른 봄날 아침 노인이 집신을 신고 지팡이를 챙겼습니다. 두 사람이 눈빛을 나누었지요.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소희의 손을 한번 꼭 잡고 원범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지요.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소. 더 붙어 있으면 오히려 내가 짐이 되겠지. 소희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르신?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이 늙은이의 팔자요. 하지만 훗날 의주 땅에 이름난 약방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는 날이 오면 그것이 내 마지막 기쁨이 되겠소. 노인은 그렇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뒷모습이 산길의 안개 속으로 아득히 사라졌지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산비탈을 타고 올라오며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지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난 어느 봄이었습니다. 의주 장터 변두리 언덕 아래에 작고 낡은 초가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처마가 낮고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지만 문설주에 걸린 작은 나무 간판 하나가 지나는 이의 눈길을 붙들었지요. 활인약방, 백성을 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소희는 의녀로 등록하고 약방을 꾸렸습니다. 댕기머리에 옥색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아침부터 약재를 다듬었지요. 돈 없는 백성들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업은 아낙내며
허리 굽은 노인이며 열병으로 축 처진 사내들이 줄을 이었고 소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손목을 잡아맥을 짚었지요. 노의원에게 배운 3년이 고스란히 소희의 손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범은 약방 일꾼으로 위장했습니다. 남루한 삼배적삼의 집신을 신고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 붉은 점을 숨겼지요. 낮에는 약재를 찍고 탕을 다리며 소희를 도왔고 밤에는 장터를 오가는 보부상과 장꾼들 사이에 조용히 사람을 심었습니다. 이연대군의 행방을 추적하는 정보망을 조금씩 그러나 치밀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었지요. 10년을 기다릴 각오였습니다. 아니, 20년이 걸려도 반드시 그날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원범의 다짐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참으로 빠르고도 묵직하게 흘렀지요. 어느 가을 오후 의주 장터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를 옮긴 화린약방에는 아침부터 환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처음 초가 한 칸으로 시작했던 약방이 이제는 기와 두어 칸을 얹은 번듯한 건물로 자랐지요. 마당에는 온갖 약재들이 가지런히 널려 말라가고 있었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가을바람에 맑게 울렸습니다. 대추, 감초, 당귀, 도라지가 햇볕 아래 고소한 냄새를 풍겼고 안쪽 탕 솥에서는 은은한 약재 냄새가 피어올랐지요. 소희의 나이 26이었습니다. 16의 댕기머리로 돼지우리 앞에 쪼그리고 앉았던 소녀가 이제는 손끝 하나로 병을 읽어내는 의녀가 되어 있었지요. 검은 댕기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10년 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약재를 다듬는 손놀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요. 그리고 원범. 23이 된 원범의 몸은 이제 반듯하고 묵직한 사내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남들보다 훨씬 훤칠하고 10년의 단련으로 어깨가 넓어졌지요. 해진 삼배 적삼이에도 무어라 표현하기 어려운 기품이 새어나왔습니다만 원범은 언제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리고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움직였지요. 단 하루도 방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원범이 약재 광주리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다 소희와 눈이 마주쳤지요. 찰나의 일이었습니다. 소희가 먼저 시선을 돌리며 약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원범의 귓볼이 살짝 붉어졌지요. 10년을 함께 버텨온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오래전부터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품속의 옥새와 저고리 안의 문서가 제 몫을 다하기 전까지는 그 무언가를 꺼내볼 수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약방 마당 쪽에서 하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의원 나으리, 의주의 한진희 대감이 내려오셨다 합니다. 오래된 지병이 도지셨는지 이 약방을 직접 찾아오신다는 정갈이 왔사옵니다. 마당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와 원범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지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 기다려온 두 사람은 그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약방 처마 끝 풍경이 가을바람에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그 맑고 청량한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지요. 마치 1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깨어나는 소리처럼 말입니다. 정갈이 닿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약방 안을 정돈했습니다. 약재 단지들을 가지런히 늘어놓고 진맥상 위에 천을 새 것으로 갈았지요. 손이 평소보다 조금 빨리 움직였습니다. 서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손이 마침내 해야 할 일을 앞두고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었지요. 약재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데 그 익숙한 냄새가 그날따라 유독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원범은 마당 한쪽에서 약재 광주리를 정리하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귀 뒤를 단단히 가렸지요. 삼배적삼의 깃을 여미고 고개를 습관처럼 조금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게을리한 적 없는 몸짓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아침 원범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숙인 고개 아래서 형형하게 빛나는 그 눈이 사냥감을 기다리는 매의 것과 흡사했지요. 두 사람은 아침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이 필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버텨온 사람끼리는 눈빛과 손짓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평소처럼 환자들이 약방 마당에 줄을 섰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 기침을 달고 사는 아낙, 손을 다쳐 천으로 감아온 사내. 소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맥하고 처방을 내렸지요. 원범은 탕을 다리고 약재를 빻으며 곁을 지켰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약방의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요란한 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징소리도 아니고 말발굽 소리도 아닌 묵직하고 낮은 가마꾼들의 발소리였습니다. 그 앞뒤로 도포 입은 수행원들이 줄지어 따르는 소리가 섞였지요. 환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끝에 서 있던 원범이 약재를 빻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소인은 진맥하던 손을 내리지 않은 채 눈만 들어 마당 입구를 바라보았지요. 사인교 하나가 약방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가 멈추자 수행원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만철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의 칼자국은 여전했고 눈빛의 음흉함도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오만철은 마당을 훑어보다 환자들을 향해 팔을 크게 저었습니다. 대감 나으리께서 진료를 받으실 것이다. 자빈들은 모두 물러서라. 환자들이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만철이 채찍 손잡이로 마당 기둥을 탁 치자 사람들이 더 빠르게 흩어졌지요. 소인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진맥상 앞에 단정히 섰지요. 가마문이 열렸습니다. 한진이가 내렸습니다. 소희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조여들었습니다. 10년 전 장터에서 채찍을 휘두르던 그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세월은 악인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살이 찌고 혈색이 좋던 한진이는 이제 몰라보게 쇠락해 있었습니다. 뺨이 움푹 꺼지고 피부는 누렇게 떴으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행원의 부축이 없으면 몸을 가누기 어려운 기색이었지요. 온몸에서 오래된 병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교활하고 냉혹한 그 눈이 약방 안을 한 바퀴 훑고는 소희에게 고정되었지요. 내가 이 약방의 의녀냐? 목소리는 예전보다 힘이 없었지만 아랫사람을 누르는 습관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소희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대감 나으리.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한진이가 진맥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만철이 문 밖에 버티고 서고 수행원 2명이 안으로 따라 들어왔지요. 소희는 한진이를 진맥상 앞에 앉혔습니다. 대나무발 하나가 방 한쪽을 가르고 있었고 그 너머에서 탕 냄새가 은은하게 피어올랐지요. 손목을 내어주십시오. 소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지요. 한진이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는 순간 소희의 손끝으로 묵직하고 불규칙한 맥박이 전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권력욕과 공포가 뒤엉킨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소희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맥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드셨습니까? 3년이 넘었다. 도성의 명이란 명의는 다 불러보았는데 낫질 않는구나. 한진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였습니다. 권력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떠는구나. 소희는 눈을 내리깔며 생각했지요. 소희가 한진이의 시선을 붙들어 두는 동안이었습니다. 대나무발 너머에서 원범이 탕솥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살폈습니다. 화로의 열기가 강했습니다. 원범은 땀이 맺히는 것도 모른 채 약재를 저었지요. 탕솥이 끓어오르며 김이 피어올랐고 원범은 몸을 더 낮추어 화로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열기를 피하려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순간 원범의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귀 뒤로 달라붙었습니다.
평소라면 손으로 즉시 쓸어내렸을 것이었지요. 하지만 탕솥을 젓는 두 손이 모두 묶여 있었고 그 찰나의 틈이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나무발 너머로 한진이의 시선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약방 일꾼을 흘끗 본 것이었지요. 하지만 한진이의 눈이 원범의 귀 뒤쪽에 닿는 순간 그 눈동자가 멎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흐릿하고 피로해 보이던 눈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좁혀졌지요. 귀 뒤쪽 머리카락이 젖어 달라붙은 그 자리에 동전만 한 붉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진이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벼락처럼 내리쳤습니다. 선왕의 등 뒤에서 보았던 그 점, 왕실 직계 혈통의 증표라 하여 왕족들만 아는 그것. 세자 원범이 사라진 후 오만철이 시체를 뒤지며 끝내 찾지 못했다 보고했던 그 점이 지금 눈앞에 약방 일꾼 귀 뒤에 버젓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진이의 손목을 잡고 있는 손끝으로 맥박이 갑자기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지요. 소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들어 한진이의 시선을 쫓았더니 그 눈이 대나무발 너머 원범의 귀 뒤를 향해 있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소희는 한진이의 손목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나으리 맥을 짚는 중이오니 잠시 움직이지 마십시오. 억지로 한진이의 시선을 끌어당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진이의 눈은 이미 대나무발 너머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 속에서 공포와 분노가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원범이 느낀 것은 서늘한 기운이었습니다. 탕솥을 젓던 손이 멈추었지요.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나무발 너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의 귀 뒤에 꽂혀 있다는 것을. 원범은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탕솥을 다시 저었지요. 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진이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진맥상이 흔들리며 약재 단지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지요. 한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눈은 대나무발 너머를 향한 채로였지요. 소희는 일어서며 대나무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발을 걷었지요. 원범이 탕솥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원범은 그때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진이를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진이의 낯빛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지요. 10년 전 역적으로 몰아주기려 했던 세자의 눈이 지금 약방 일꾼의 몸으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진이는 직감으로 알았지요.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10년을 기다려온 자만이 지닐 수 있는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소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그것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을 것입니다. 한진이는 뒤로 물러서다 방문에 등을 찧었습니다. 오, 오만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오만철이 들어섰지요. 대감 나으리, 어찌된 일이십니까? 나가자. 당장 나가야 한다. 한진이는 오만철의 팔을 붙들며 비틀거렸습니다. 수행원들이 황급히 부축했지요. 신발을 제대로 깨어 신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한진이는 마당으로 뛰쳐나가다 가마 계단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오만철이 재빠르게 받쳐 세웠지요. 대감 나으리,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닥쳐. 가마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 어서. 한진이의 눈이 약방 쪽을 향했습니다. 소희와 원범이 마당 끝에 나란히 서 있었지요. 말 한마디 없이 쫓아오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한진이에게는 도리어 거대한 공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가마가 산길을 급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꾼들이 허둥지둥 발을 옮겼고 가마 안에서 한진이의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오만철은 말 위에서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약방 마당에 두 사람이 여전히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요. 오만철의 등골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가마가 산길 아래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약방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건드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한번 울리고 그쳤지요. 원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도 보았습니다. 맥이 튀는 것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지요. 원범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자는 오늘 밤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를 없애려 움직일 거예요. 소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약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뒤쪽 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안을 열자 두 가지가 나왔지요. 비단 보자기에 쌓인 옥새와 저고리 안에 품어온 세월만큼이나 낡고 바랜 절반의 문서였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품에 단단히 여몄지요. 그리고 마당 한쪽 화로로 다가갔습니다. 미리 쌓아두었던 봉화 재료였습니다. 솔가지와 생풀을 얹자 연기가 짙고 희게 피어올랐지요. 약방 마당에서 피어오르는 이 연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연대군의 자맹 군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범이 몇 달에 걸쳐 심어놓은 정보망이 마침내 제 쓸모를 발휘하는 순간이었지요. 흰 연기가 가을 하늘로 높이 피어올랐습니다. 산자락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지요. 원범이 그 연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들이 옵니다. 소희가 원범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압니다. 기다려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흰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나란히 바라보았지요. 10년 전 돼지우리 앞에서 처음 눈빛을 나누었던 두 사람이 이제 같은 하늘 아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방 처마 끝 풍경이 다시 한번 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산자락 너머로 멀리 퍼져나가는데 어딘가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가 있을 것이었지요. 이연대군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달도 없었습니다. 가을 하늘에 먹구름이 낮게 깔리며 별빛마저 삼켜버린 사람의 눈으로는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칠흑 같은 밤이었지요. 약방 마당에는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처마 끝 풍경도 울지 않았고 약재 말리는 채반도 꼼짝이 없었지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폭풍 전의 산이 이토록 고요한 법이었습니다. 소희는 약방 안쪽 방에서 등잔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보따리 하나를 올려두고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지요. 옥새와 문서가 든 그 보따리였습니다. 소희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귀를 세우고 있었지요.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 발소리, 바람소리, 짐승소리 하나하나를 가려내며 앉아 있었습니다. 원범은 마당 한쪽 그늘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자는 것이 아니었지요. 10년을 단련해온 몸이 이미 주위의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원범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였는데 하나가 아니었지요. 여럿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집신 소리가 아닌 가죽신이 낙엽을 밟는 소리였지요. 무장한 자들이었습니다. 원범이 눈을 떴습니다. 살수들이었습니다. 오만철이 이끄는 수십 명의 살수들이 약방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지요. 저마다 손에 횃불을 들었고 허리에는 서슬 퍼런 장검을 찼습니다. 얼굴에 검은 수건을 두른 자들도 섞여 있었지요. 한진이가 도성에서 쓰던 흑의 살수들이었습니다. 약방 담장 사방을 막아선 채 오만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만철은 담장 밖에서 약방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안에 등불도 켜지지 않은 것이 수상했지만 기다릴 이유가 없었지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살수 하나가 담장 안으로 뛰어들며
횃불을 약방 처마를 향해 던졌습니다. 기름을 적신 헝겊이 처마에 닿는 순간 불꽃이 일었지요. 또 하나, 또 하나. 여러 개의 횃불이 동시에 약방 지붕과 벽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불길이 마른 나무를 타고 미친 듯이 번졌습니다. 처마가 타오르고 대나무발이 불꽃을 튀기며 무너졌지요. 10년을 백성들과 함께 해온 약방이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약재 단지들이 열기에 터져나갔고 말려두었던 약초들이 불꽃 속에서 타는 냄새가 매캐하게 퍼졌지요. 탕솥이 기울어지며 다려두었던 약물이 불 위에 쏟아졌고 치솟는 불길이 하늘로 시뻘겋게 솟구쳤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라.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오만철의 명령이 떨어지자 살수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고 약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희와 원범은 불길이 번지기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지요. 소희는 보따리를 품에 꼭 안고 약방 뒤쪽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원범이 앞서 길을 열었지요. 살수들이 정문으로 들이닥치는 사이 두 사람은 뒤쪽 담장 아래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수들은 생각보다 촘촘했습니다. 담장 밖으로 나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살수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지요. 원범이 소희를 뒤로 밀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살수의 칼을 맨손으로 쳐내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지요. 살수가 신음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 살수가 옆에서 칼을 휘두르자 원범이 몸을 틀어 피하며 발로 무릎을 찍었습니다. 뼈가 꺾이는 소리가 났지요. 10년의 단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범의 움직임은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세자궁에서 배운 기본 무예 위에 10년을 홀로 갈고 닦은 것이 쌓인 몸이었지요. 세 번째 살수가 달려들다 원범의 어깨에 실린 주먹을 받고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살수는 셋이 아니었습니다. 오만철이 뒤를 따라온 살수들을 풀었습니다. 5, 10, 20. 담장 사방에서 새어 들어오는 살수들이 원범을 향해 집중되었지요. 원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타오르는 약방의 불길이 뒤에서 시뻘겋게 원범을 비추었고 그 앞에 30에 가까운 살수들이 칼을 빼든 채 좁혀들었습니다. 저놈이다. 한꺼번에 덮쳐라. 오만철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살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원범은 첫 번째 무리를 해치며 앞으로 뛰어들었지요. 칼날이 어깨를 스치며 삼배 적삼을 찢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흘렀지요. 피었습니다. 하지만 원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살수의 칼을 팔뚝으로 막으며 몸으로 밀어붙였고 세 번째 자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렸지요. 그 사이 소희는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가슴에 안은 채 담장 그늘을 따라 몸을 낮추었지요. 살수 하나가 소희를 발견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소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달려드는 살수의 발목에 온몸을 던지듯 달라붙어 넘어뜨렸지요. 굴러가며 보따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났지만 소희는 일어서며 보따리를 더 단단히 여몄지요. 이 문서와 옥새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으로 남긴 것이었고 원범이 10년을 품어온 것이었으니까요. 원범의 몸에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어깨에서 시작된 피가 팔을 타고 흘렀고 옆구리도 칼 끝에 스쳐 있었지요. 살수들이 끝없이 밀려들었습니다. 하나를 쓰러뜨리면 둘이 달려들고 둘을 막으면 셋이 에워쌌지요. 원범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지요. 과다출혈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있는 방향만큼은 단 한 명의 살수도 지나치게 할 수 없었지요. 소희가 품고 있는 그 보따리가 이 나라의 운명을 쥔 것이었으니까요. 저하? 소희의 목소리가 불길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저하라는 말을 소희가 소리내어 부른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었지요. 그 목소리만은 10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범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수들이 다시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원범이 마지막 기력을 끌어모으며 앞으로 뛰어들었지요. 칼날이 등을 가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뜨겁고 묵직한 통증이었지요. 하지만 원범의 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무릎이 꺾이려는 순간 원범은 한 손을 땅에 짚으며 버텼지요. 이제 끝인가? 원범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붉게 일렁이는 것이 보였고 살수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소희가 달려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빛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지요. 둘, 셋, 열. 수백 개의 횃불이 산비탈을 타고 거대한 불의 물결처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듯한 광경이었지요. 그 횃불의 물결이 약방을 향해 거침없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살수들이 칼을 멈추었습니다. 엎드려라. 이연대군 전하의 명이시다. 벼락 같은 목소리가 산자락을 울렸습니다. 광군들이 약방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무장한 군사들이 살수들을 일제히 제압했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었지요. 살수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고 오만철은 도주하려다 군사 세색에 동시에 붙잡혔습니다. 군사들 사이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포 두루마기에 갓을 쓴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형형한 눈빛에 단정한 인상, 오랜 자맹으로 행색은 수수했지만 그 몸에서 왕족의 기운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연대군이었습니다. 이연대군은 불타는 약방 마당을 둘러보다 무릎에 손을 짚고 버티고 있는 원범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지요. 원범 앞에 선 이연대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하. 그 한마디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가족의 목소리였지요. 원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를 악물었던 턱이 풀렸지요. 하지만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원범이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이연대군이 원범의 팔을 붙들었지요. 살아있었구나. 정말로 살아있었어. 이연대군의 손이 원범의 어깨를 잡으며 떨렸습니다. 원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희를 돌아보았지요. 소희가 보따리를 안은 채 다가왔습니다. 이마의 피가 뺨을 타고 흘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연대군 전하. 소희가 이연대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한진이의 대역죄를 증명하는 문서이옵니다. 저희 아버지 소 참봉께서 목숨으로 남기신 것이지요. 소희는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낡고 바랜 절반의 문서가 드러났지요. 원범이 품속에서 옥새를 꺼내었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쌓인 채 10년을 버텨온 선왕의 옥새였지요. 두 사람은 이연대군 앞에 그것들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이연대군은 찢긴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사람들의 눈이 모두 그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연대군이 꺼낸 것은 종이 한 장이었는데 그것이 소희의 문서와 나란히 놓이는 순간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머지 절반이었습니다. 소 참봉이 찢어서 숨겨두었던 문서의 나머지 절반을 이연대군이 10년 동안 품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소 참봉이 죽기 전 이연대군의 자맹 밀사에게 전달했던 것을 이연대군이 그토록 오랜 세월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두 조각이 맞붙었습니다. 찢긴 가장자리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지요. 하나가 된 문서에는 한진이의 영모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왕을 독살한 날짜와 수단, 세자를 역적으로 몰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 영모에 가담한 자들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연대군이 문서를 펼쳐들고 군사들과 포박된 살수들 앞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이는 선왕을 독살하고 세자를 역적으로 몰아 조정을 찬탈하였으며 낭독이 이어질수록 마당에 모인 군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포박된 살수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오만철은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지요. 한진이는 산 아래에서 횃불이 올라오는 것을 보자마자 가마를 버리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수행원 둘을 앞세우고 산 옆길로 빠져나가려 했지요. 썩어가는 몸으로 가시덤불을 헤치며 달아나는 한진이의 숨소리가 얼마나 처절했을지 하늘도 그 꼴을 보며 안타까이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연대군의 군사들은 이미 산 사방을 막고 있었지요. 한진이가 막다른 바위 앞에서 멈추었을 때 앞에 군사 5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영의정 한진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소이다. 군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요. 한진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에도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은 이미 제압되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한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지요. 포승줄이 한진이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군사들이 한진이를 끌고 약방 마당으로 내려왔지요. 불길이 서서히 잦아들어가는 약방 앞 흙바닥에 한진이가 내팽개쳐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런 얼굴이 흙바닥에 처박혔지요. 소희와 원범이 한진이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불타고 남은 약방의 붉은 빛이 두 사람의 뒤를 비추었습니다. 10년 전 장터에서 채찍을 맞으며 이를 악물었던 두 사람이 이제 당당한 걸음으로 원수 앞에 서 있었지요. 한진이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공포와 분노와 굴욕이 뒤엉켜 일렁였지요. 원범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외숙부? 그 말이 한진이의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외숙부, 피를 나눈 사이에 이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 한마디가 온 마당에 울리게 했습니다. 한진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한때 도성을 소나기에 쥐고 호령하던 자의 목소리가 이토록 가늘게 흔들리다니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과 군사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지요. 한진이는 포승줄에 묶인 채 흙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오줌이 바지를 적시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지요. 소희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을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려온 소희였지만 막상 이 꼴을 보니 통쾌하기보다 허망한 것이 먼저였습니다. 저토록 비루한 자에게 아버지를 잃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왔지요. 소희는 말 한마디 없이 이연대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연대군이 추상 같은 얼굴로 한진이를 내려다보며 선포했습니다. 한진이, 내 죄를 이 자리에서 묻겠노라. 선왕을 독살하고 세자를 역적으로 몰아 조정을 찬탈한 대역죄 빠짐없이 받아 마땅히 처벌받을 것이다. 한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지요. 문서와 옥새가 있었고 오만철이 이미 포박되어 있었으며 군사들이 사방을 막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지요. 한진이를 당장 포박하여 압송하라. 전하께 낱낱이 고하여 가장 엄중한 처벌을 청할 것이다. 이연대군의 명이 떨어지자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한진이가 끌려가며 울부짖었지요. 살려주시오. 제발, 제발.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약방의 불길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타고 남은 자리에 새벽 공기가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원범은 그 자리에 서서 한진이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가 원범의 곁으로 다가왔지요. 두 사람의 어깨가 나란히 닿았습니다. 원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흘리지는 않았지요. 10년을 참아온 눈물이었으니 이 자리에서 쏟아낼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풀렸을 뿐이었지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긴장이 풀린 눈빛이었습니다. 소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겠지요. 원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두 분 모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붐하게 물들기 시작했지요. 불타고 남은 화린 약방의 잔에 위로 아침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어둠이 걷히는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의금부 앞 저작거리에는 아침부터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소문이 번지는 것은 언제나 불보다 빠른 법이었지요.
영의정 한진이가 포승줄에 묶여 압송되었다는 소식, 10년 전 역적으로 몰린 세자가 살아있었다는 소식, 그리고 선왕이 독살당하셨다는 진실이 도성 골목골목을 파고들며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리다가 이내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통곡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였지요. 의금부 마당에서 이연대군이 완전한 문서와 옥새를 앞에 두고 조정 대신들 앞에서 한진이의 죄상을 낱낱이 읽어내려갔습니다. 선왕을 독살한 날짜와 수단, 세자를 역적으로 몰기 위해 조작된 증거, 영모에 가담한 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마당이 술렁였지요. 한진의 편에 서 있던 대신들의 낯빛이 하나둘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한진이는 포승줄에 묶인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조선 팔도를 소나기에 쥐고 호령하던 자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처박은 채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지요. 썩어가는 몸에서 나는 악취가 주위를 감쌌고 입술은 공포로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죄를 묻는 목소리가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한진이는 더 깊이 웅크러들었지요. 빠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한진이는 끝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형이 선고되는 순간 저작거리의 백성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선왕마마께서 억울하게 가신 것이었구나. 세자 저하가 살아계셨다니 하늘이 버리지 않으신 것이로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 도성을 울렸지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멀리 북악산 기슭까지 메아리쳐 들렸다 했습니다. 형이 집행되던 날 도성의 저작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한진이가 끌려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 몰려든 것이 아니었지요. 10년을 억울하게 짓밟힌 진실이 마침내 하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들도 아이를 업은 안악들도 장꾼들도 일손을 놓고 저작거리로 모여들었지요. 한진이가 끌려 나왔을 때 저작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지요. 한때 금박 찬란한 홍색 달령포를 입고 사인교를 타며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자가 이제는 찢어진 삼배를 걸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흙바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비루하고 처량하던지 보는 이들의 가슴 속에서 하늘의 이치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 저절로 느껴졌지요. 능지처참의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통쾌해서 우는 이도 있었고 억울했던 세월이 생각나서 우는 이도 있었지요. 저작거리 한켠에서 무릎을 꿇고 선왕의 넋을 기리며 우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디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 이치를 거두어 간다는 것을 이날 도성의 모든 백성들이 가슴으로 깨달았지요. 한진이 일가의 저택은 조정에 몰수되었습니다. 금박 찬란하던 대문이 닫히고 그 넓은 마당이 텅 비어버렸지요. 오만철은 한진이의 모든 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엄히 처벌되었고 영모에 가담한 대신들도 하나둘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조정 안에 한진이가 심어놓은 뿌리들이 하나씩 뽑혀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연대군의 주도 아래 그 작업은 차근차근 이루어졌지요. 형이 집행되고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연대군이 조정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선왕의 억울한 죽음이 공식으로 복권되고 세자의 신원이 회복되었지요. 역적의 누명이 공식적으로 씻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옥새와 문서, 거기에 이연대군의 증언과 오만철에게서 받아낸 자백까지 더해지니 반박할 여지가 없었지요. 이연대군이 대신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살아계십니다. 10년을 유랑하며 백성을 살리는 일로 그 뜻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정통성을 돌려드리는 것이 신하된 자들의 도리일 것이요. 대신들 중 누구도 반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고 어떤 자는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조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범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연대군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지요. 10년 전 돼지우리 앞 흙바닥에서 혼자 이를 악물던 13세 소년이 이제 조정 대신들 앞에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넓은 어깨, 10년의 단련이 쌓인 묵직한 몸.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눈빛이 달랐지요. 군주의 그릇이 이미 그 안에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복이 논의가 마무리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소인은 임시로 마련된 처소에서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활인 약방이 불에 탔으니 당장 환자들을 돌볼 곳이 없었지요. 소희의 손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멈추는 법을 모르는 손이었지요. 아버지의 명예가 공식으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소희는 한참을 말없이 약재를 다듬다가 조용히 눈물 한 줄기만 흘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표정도 없이. 그것이 소희의 방식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처소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내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니 두 손으로 정중하게 무언가를 내밀었지요. 붉은 비단으로 감싼 서찰이었습니다. 소희 낭자께 전하라 하셨습니다. 소희는 손을 멈추고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치는 손이 조금 떨렸지요. 정갈한 필체로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서지였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한 번, 두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고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요. 이번에는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 이래도 됩니까? 소희의 입술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가을 바람이 창문을 살며시 흔들고 지나갔지요. 소희는 그것을 아버지의 대답으로 들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찰을 다시 두 손으로 들어 소중히 여몄지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전체가 들썩이던 날이었지요. 아침부터 대로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처마마다 등이 걸리고 길 양편으로 붉은 천이 드리워졌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쬐는 가운데 나라 전체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열리는 날을 축하하고 있었지요. 국혼이었습니다. 경복궁 안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내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상궁들이 소리를 낮추며 이것저것을 챙겼지요. 그 한가운데 소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궁이 소희의 머리를 빗기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댕기로 묶어내리던 긴 머리였지요. 이제 댕기는 풀렸습니다. 상궁의 손이 능숙하게 머리를 쪽으로 모아 올렸습니다. 그 위에 떨잠 하나가 단정히 꽂혔지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고 단정했지요. 소희가 그것을 원했습니다. 녹색 원삼이 소희의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붉은 대란치마가 펼쳐졌지요. 상궁이 매무새를 다듬는 사이 소희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지요. 때 묻은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집신을 신던 소녀가 이제 원삼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날만큼은 맑은 눈으로 있고 싶었지요. 아버지, 보고 계시지요. 국혼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희가 탄 가마가 경복궁 안으로 들어서자 양편에 늘어선 군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악공들의 음악이 울려 퍼졌지요. 봄바람이 기와 지붕을 타고 넘으며 행렬 위로 흩날렸습니다. 원범이 정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골룡포가 붉게 빛났지요. 금색 용문자수가 봄볕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익성관을 쓴 원범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차분했지요. 하지만 소희의 가마가 가까워질수록 원범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0년을 함께 버텨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깊고 따뜻한 눈빛이 드러났지요. 소희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녹색 원삼에 붉은 대란치마가 봄볕 아래 펼쳐졌지요. 쪽머리에 떨잠 하나가 조용히 빛났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10년을 고개 숙이며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 걸음만큼은 당당하게 내딛고 싶었습니다.
원범과 소희가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만났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돼지우리 앞에서 처음 눈을 마주쳤던 그 밤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동시에 떠올랐지요. 칼바람이 휘몰아치던 그 밤, 악취가 진동하던 그 좁은 골목, 서로의 체온으로 얼어붙지 않으려 버티던 그 긴 겨울이. 원범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저하께서 더 고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10년이 통째로 담겨 있었지요. 이연대군이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상궁들도 내관들도 멀리 구경하던 궁인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혼례가 이루어졌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후원의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원범과 소희는 나란히 걸었지요. 골룡포와 원삼자락이 봄바람에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느렸지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10년을 달려왔으니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되는 시간이었지요. 원범이 먼저 말했습니다. 활인 약방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었지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번에는 약방 하나가 아닙니다. 궁 안에 의녀청을 두어 돈 없는 백성들의 치료를 나라가 책임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0년 동안 해온 일의 진짜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소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지께서 들으셨다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후원 연못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연못에 봄하늘이 담겨 있었지요. 물 위에 꽃잎 몇 장이 내려앉아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그 시각이었습니다. 경복궁 담장박 언덕 위에 백발의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도포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지요. 노의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산속을 떠돌다 오늘 이날만큼은 도성으로 내려온 것이었지요. 노의원은 담장 너머 국혼 행렬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지요. 패탄광 굴에서 열에 들떠 쓰러져 있던 어린 세자와 한겨울 산비탈을 맨손으로 기어오르던 16소녀가 떠올랐습니다. 그 두 아이가 이 봄날 이 궁 안에서 나란히 서 있을 것이었지요. 노의원의 입가에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됐구나.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었어. 노의원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니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언덕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봄 햇살 속으로 아득히 사라졌지요. 아무도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따라 경복궁 담장 위로 부는 바람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을 뿐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궁 안에 의녀청이 세워졌습니다. 돈 없는 백성들이 의녀청 문을 두드리면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았지요. 왕과 왕비가 직접 명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소문이 퍼졌지요. 가난한 백성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억울한 자의 원통함이 하늘에 닿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활인 약방의 이름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의주 땅에 새로 세워진 약방에는 소희가 손수 간판을 썼지요. 활인 약방. 백성을 살린다는 그 이름이 다시 처마 끝에 걸렸습니다. 그 약방을 찾는 백성들은 약을 받으며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왕비 마마께서 예전에 이곳에서 약을 다리셨다고, 저하께서 약재를 찌우셨다고. 그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의주 땅에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원범과 소희는 백발이 될 때까지 그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서도 활인의 정신으로 백성을 살폈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태평성대를 이끌었지요.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의녀청은 대대로 이어졌고 조선의 가난한 백성들이 그 은혜를 오래 기억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한진이의 저택터는 오랫동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봄이 와도 그 땅에는 꽃이 피지 않았고 잡풀만이 무성하게 자라났지요. 지나는 이들이 그 터를 보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악한 자의 터에는 하늘도 봄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하늘의 이치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끝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돼지우리의 악취와 칼바람이 만들어낸 인연이 조선팔도 백성들을 살리는 거대한 은혜로 피어난 것이지요. 원범과 소희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